시작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조만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야권연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도 야권연대에 대해 가능한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2달 조금 더 남은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웅 원장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다음 주 월요일쯤 되겠네요. 이르면 4월 2일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계속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출마를 권유했는데 본인은 조금 아닌 쪽으로 계속 기울면서 두루뭉술하게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 빼놓고는 어느 정도 주목받을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감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안철수 전 대표밖에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되게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서울시장에 나가가지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차기 지난번 대선 출마해가지고 다음 대선도 노리고 있는데 그걸로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은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준다면은 당을 위해서든 본인을 위해서든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본인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이 경선을 치를 텐데 네.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박원순 시장하고 경쟁하게 된다면은 7년 전에 동지가 이제는 정면 승부 대상이 됐겠네요. 네, 7년 전 2011년 무렵에 두 사람 상황하고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상황 뭐가 달라졌을지 좀 찾아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단 그 민주당 내부의 경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되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선 경선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세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는 여러 사람들이 후보가 나왔을 때 결선 투표 논란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그중에서 몇 명만 컷오프란 절차가 있었습니다. 네. 나머지가 경쟁을 했는데 현재 3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본선으로 바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마침 견을 둘러싸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그걸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도전하는 우상호 박영선 두 지금 후보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 후보가 또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도전하는 사람이 유리해지죠. 2등, 3등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개별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했을 때는요. 네. 현 시장인 박원순 현 시장이 압도하고 있는데 결선 투표가 반영됐을 경우에는 어쩔지 모르겠다 해서 두 사람은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박영선 의원은 결선 투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박원순 현 시장과의 경쟁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건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11년에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을 당시에요. 박원순 시장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치에 처음 대입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도 기업에 있다가 서울대 융합대학원장만 하고 있었고 정치권 처음 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종의 신비감 같은 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미 대선 후보로 2번 나왔고 한 번은 결선까지 마지막 갔었고요. 국회의원도 했었고 당대표했다 분당하고 통합도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성인이 돼 있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도 지금 재선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성 서울시장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정치권 밖에 있던 2011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이제 동지에서 그때 참 뭐 보기 좋은 후보 양보였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만약에 맞붙었을 경우에는 그때 양보했던 배경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을 하겠죠. 안철수 전 대표가 당시 자기가 양보했던 것은 박원순 시장한테 이러저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양보했었다.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대표가 결심을 한 것 같자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연대 가능하다. 이렇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언제든 야권 공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 상황을 따져보면 사실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불감청 고소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요청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그런 좀 뭔가 기류를 보였을 때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더구나 앞서 앵커가 소개하셨지만은 유승민 공동대표가 가능성을 상당히 시사하는 쪽으로 얘기했죠. 네. 당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뭔가 전제 조건을 다르고 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적어도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오전까지 그랬는데 일단 그러면 야권연대의 입장을 바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 입장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할 거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각해본 일이 없고 만약 안철수 위원장의 승리, 당선 가능성 같은 걸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이야기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박주선 또 역시 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하고는 연대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입장이 나오면서 또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복잡해지는 기류입니다. 네, 당대표 오늘 오전에 회의석상에 그런 얘기 했는데요. 네.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배제와 극복의 대상이지 연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사실상 그 입장은 이전에 유승민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같이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연대하거나 통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소멸시키고 소멸된 후에 우리가 대표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유승민 공동대표가 조금씩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밖에서 관측자들은 결국은 두 당이 하나로 되는 길이 뻔하지 않느냐 그렇게 진단했었는데 되게 일반 밖에서 관측했던 사람들의 예측 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야권 연대로 갈 것 같습니까? 자,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해봐도 연대를 하면 일단 서울시장 대안이 없는데 하나로 갈 수 있고 바른미래당은 특히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를 민주당과 1대1 구조로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유한국당도 역시나 유리해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더구나 지금 예를 든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에는요. 당 소속으로 출마하느냐 마느냐도 상당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으로 소속으로 본인이 다시 제주지사에 도전했을 경우에는 당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여지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범야권의 단일 후보를 한다면은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묶어놓을 소지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승민 대표로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당에서 지금 박주선 공동대표 등의 이런 반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말로 조금 애매하게 수사를 하면서 하지 않을까?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기존에 청산해야 될 적폐 대상으로 간주했는데 당과 통합하는 것은 아니는데 후보 간의 상황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어찌나 며칠이나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런 수사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그동안에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항상 후보 단일화 할 때 보면 또 그때의 명분을 찾아서 하거든요. 네, 애매한 말로 하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단일화를 하면 남경필 지사 문제도 좀 뭐랄까 명쾌해지고요. 네. 또 강원지사도 강원도의 있고요. 정창수 후보도 지금 전략 공천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강원도도 나름 경쟁력 있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 유리해지는 것 같은데 또 제 의원수가 100명이 넘는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낸 적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의외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쪼개져 가지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최소한 기성에 있는 6개 광역단체장을 그대로 현상 유진하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과연 그것마저도 할 수 있을까? 전국에 17개 광역단위 문제가 아니라 몇 개 정도 고소하는 게 목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거 같으면은 116석 가지고 있는 정당이면은 전국에서의 과반을 차지하겠다 이런 논란도 가능한데 워낙 지지가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노리고 있는데요. 아마 본인들의 합리적인 전략으로서는 바른정당과 후보 단일화할 기회가 있다면은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홍준표 대표의 목소리는 바른정당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결국은 바른미래당도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네.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했어요. 오늘 공조를 얘기한 사람은 홍준표 대표가 아니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홍준표 대표도 슬쩍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또 자유한국당 홍지만 대변인의 논평이 지금 논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탓하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태워 올린 그 많은 세력과 사람들은 또 무엇인가.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나 검찰 조사로 사실이 드러나자
그동안에 이제 뭐 구술했거나 뭐 어디 뭐 호텔에 시술을 갔거나 받았다는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풀렸다. 네. 예.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이런 입장을 논평을 냈어요. 초점을 잘못 잡은 거죠. 아다시피 저는 28일 날이면은 검찰에서 그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했던 시간, 네. 시간으로 오히려 조금 당겨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든타임에 맞춰 당겨서 했던 것이 확인이 됐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종합적으로 2번밖에 하지 않았었다. 그동안에는 시간대별로 계속했다고 청와대 당시 홈페이지 팩트 체크해가지고 몇 분에 누가 갔었고 몇 분에는 전화를 했었고 막 사람이 직접 가기도 했어 이런 얘기 했었는데 보고 자체도 제대로 안 됐던 상황이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더구나 이 위기 상황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10시 반 넘을 때까지 지체했던 상황을 얘기하면 과연 대통령은 어디 있었나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네. 대신에 오히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밖에 나갔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청와대 내부에 있던 것은 확인된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당시의 야당, 현재 여당이 되겠죠? 야당과 언론들이 정말 섞고 대지해야 된다. 오히려 무고 비슷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지금 구속까지 돼 있는 것, 불쌍하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당에서 공식적으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취소하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논평 그렇죠. 삭제했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둘러 수습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홍진만 대변인의 논평을 내리고 네. 바로 이겁니다. 새 논평을 내놨습니다.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은 네. 그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쌍하다 이런 논평이었다면 새로 내놓은 논평에서는 반성한다. 그리고 새로운 보수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기조가 바뀌었죠. 김성태 네. 원내대표가 그 기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계속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히려 또 상황이 더 문제라고 인식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지난번에 임종석 실장이 이거 발견이라고 발표했을 때는 오히려 시간을 늦춰서 한 것처럼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역으로 지금 반대로 조금 당겨서 하는 걸로 검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 내용도 문제지만은 최근에 이전 정부의 활동이라든가 농단 관련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이 분명하게 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네. 대변인이 어떤 경우는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발표하기도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바로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전에 국정농단 관련 것에 대해서 정비가 돼 있다면은 그 범위 속에 크게 흔들릴 상황이 없을 것인데 네. 당에서 아마 이런 걸 보니까는 그것도 좀 정비가 안 돼 있고 우왕좌왕하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대변인실에서 계속 사고가 납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또 얼마 전에 울산시청 그 시장실 압수수색 한 거 관련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죠. 네. 경찰들에게 미친 개, 사냥개 발언했다가 결국 사과했단 말이죠. 저를 거친 논평으로 마음을 다치신 일선 경찰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경찰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거기다 그래도 꼭 본인이 실수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넣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크게 가려져 있는데요. 네. 정치 경찰에 대한 비판은 또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의도했던 것은 정치 경찰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런데 경찰 전체에 대한 비판적으로 오해가 됐다는 식의 얘기하는데요. 네. 그걸 떠나서 당 대변인이 뭐 그냥 이미 썼으니까 하겠습니다. 미친 개인이 뭐니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좀 비판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창원에서도 또 논란입니다. 안상수 현 시장이 전략공천에서 낙마했습니다. 조진래 전 국회의원을 전략공천하자 당에서 예. 또 강력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일부에서는 그게 안상수 현 시장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하고 이전에 과거에 악연도 뭐 이렇게 들기도 하고 예전에 무슨 개 짖는 그 문제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 2010년에 당대표 경선 때 서로 붙어가지고요. 네. 홍준표 대표가 안상수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옆집에 개 짖는 걸 가지고 벌금까지 청구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때는 안상수 당시 당대표가 됐고, 그 1년 뒤에 홍준표 대표가 됐죠. 네. 홍준표 대표는 그런데 당시 아까 우리가 2011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패배해가지고 물러났는데 이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 내부에서요.
보통 어느 지역의 공천 문제면은 공천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객관적인 또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홍준표 대표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여기저기 전략 공천이 누구 컷오프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당의 반발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분란의 좀 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공방이 화제였습니다. 보겠습니다. 국토부 다 그 산하죠? 예. 근데 그 뭐 울산에 우리 홍준표 대표 보안 검색 안 하고 거기 지나갔다고 그걸 도와준 직원들을 또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항공법상 그게 이제 위반 예.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그래 야당 대표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좀 다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수사 의뢰를 하면 그러면 그 홍준표 대표는 또 그 낯이 뭐가 돼요? 어디 그냥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야당은? 그렇게 말씀하실 네? 상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항공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의 그렇게 규정도 엄격해서 있지만, 요번에 딱 아주 홍준표 대표 할 때 그냥 아주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 항공 정말 규정을 안 좀 지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요. 염치 좀 있으세요. 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상황이 아닌 여태까지 것으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이거 위반한 적 없고 요번에 홍준표 대표만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보기 뭐예요? 이게 정말 창피스럽고 말이야. 아유 정말 이건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야당 의원 서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에이 그만둬요. 아니 이거는 항공보안법 답변 필요 위반이기 없습니다. 때문에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김현미 장관도 사실 지금 현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두 가지 관점에서 다 봐야겠습니다. 하나는 설령 기존에 했다 하더라도 항공법 국회의원들 특권 누려가지고 만약 위반하고 보안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이건 시정돼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뭐 큰 소리 칠 건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김진태 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동안에는 그냥 지나왔다가 이번에 야당이 되고 나니까 야당 대표를 조금 뭔가 망신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국회의원들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겠죠. 네. 김진태 의원 말은 사실 알게 모르게 국회의원들이 다 해왔는데 홍준표 대표가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걸리느냐. 글쎄요, 이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파을 이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선이 의원 수가 몇 우선 명이죠? 확정이 된 게 7개가 있고요. 7개요. 네. 이후에 대법에 한두 개 결정사항이 남아있고 또 현역 중에서 광역단체장 등에 출마하려고 그만둔다면은 네. 대상이 있어가지고 혹시 늘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으로 현재는 7석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네. 최재성 전 의원이 송파을에 출마하겠다는데 또 송파을은 마침 언론에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전 MBC 앵커를 전략 공천한 곳이에요. 네, 배현진 앵커도 있고 그동안에 방송 활동을 많이 했던 맨 오른쪽에 나옵니다만 박종진 씨가 네, 지금 가 있는 종편 상황이고요. MC였죠. 네, 네. 오랫동안 했고 송교 변호사는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황이고요. 최재성 전 의원은 원래는 남양주에 있었습니다. 남양주 가배에 있는데 지난번엔 출마를 하지 않았죠. 그 자리를 조응천 의원이 가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네, 원래 본인이 네. 거기서 했던 지역구인데요. 이번에 복귀를 지금 송파을로 해보려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개별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또 그러나 지역구 자체가 특성이 있습니다. 여야가 고루 섞여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현재 여당, 과거에 야당 성향이 있었다가 이번에 그만두게 된 최명길 의원 전에는 한나라당 계열이 세버렸습니다. 그랬죠. 네. 박교동 의원도 한나라당 소속을 했었고 유일호 의원이 그다음에 재선 거기서 했고요. 네. 이번에 박격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여야 성향은 좀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러 섞여가면은요 당 성향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언론들에서 특별하게 주목을 한다면은 개별 인물에 대한 중요도가 좀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막 묻어서 간다면 당 전체가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네요. 그 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 등으로는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의 선거에 관해서 언론들이 계속 주목한다면은 개별 후보들에 관한 주목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인물 선거로 갈 수 있다. 네, 그게 네. 좀 커질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